마음이 포근해지는 이야기 베개. 오늘도 당신을 위한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야기 베개예요. 처음으로 목요일 밤에 찾아뵙네요. 목요일은 이상하게 무슨 일이 없어도 하루가 길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혹시 오늘이 그런 날이라면 이야기 베개와 함께 편안하게 이야기 한 편 들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특별한 인생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만덕아, 내 보기엔 그 사내는 너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냥 그 사내는 그만 있거라. 이 숙부가 더 좋은 사내를 알아봐 주겠느니라. 그러자 만덕이도 조용히 흐르는 눈물을 쓱 훔치며 대답했어요. 숙부님,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부탁을 드려서. 죄송은 무슨? 그나저나 너는 왜 그리 무심한 사내를 고른 것이냐? 정말 너한테 관심 있었던 사내가 맞느냐? 그 사람이 무심하게 저를 지켜주는 사내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쫓아가도 저를 내치지 않고 받아주었고 밥도 여러 번 같이 먹었다고요. 저도 저를 그리도 매섭게 비난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를 죽일년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네가 더 좋은 사내를 만나려고 이런 일을 겪은 것이니 너무 상심 말거라 만덕아. 숙부는 조카를 다독였지만 만덕아 씨는 그래도 그 사내가 사라진 관아대문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어요. 자, 오늘은 만덕이라는 여인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을 다한다니 하게 한 그 사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한 여인을 이리 착각하게 만든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콩밥 매는 여인.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에 콩잎을 뜯으러 다니는 처자가 있었어요.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광주리를 옆구리에 끼고 콩밭으로 나가 부지런히 콩잎을 따는 게 일과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콩잎을 한참 뜯고 있는데 근처에 서 있던 총각 하나가 자꾸만 이쪽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처자는 괜히 낯이 뜨거워져 애써 못 본 척 콩잎만 뜯고 있는데 그 총각이 슬그머니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낭자, 콩잎을 많이 따신 것 같은데 조금 쉬었다가 하시지요. 저기 나무 그늘 밑에 시원한 물 한 병 있습니다. 그러나 처자는 그 말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도 안 하고 손끝만 바들바들 떨었어요. 저 총각이 왜 자꾸 나한테 말을 거는 것이야? 누가 보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저러다 동네에 소문이라도 나면 나는 이제 시집도 못 가고 말 텐데. 처자는 속으로 조마조마했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화를 내다가 모르는 총각이 해코지를 할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저 못 들은 척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총각의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다음 날 처자는 또다시 늘 하던 대로 콩잎을 따러 갔는데 그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총각은 어김없이 그 근방에서 서성거렸어요. 그러고는 또 슬그머니 다가와 말을 붙였어요. 낭자, 오늘도 이리 곱게 콩잎을 뜯으시는구려. 더우시면 저기 나무 그늘 밑에서 좀 쉬시구려. 내가 떡이랑 마실 것을 좀 가져왔소. 그러나 그 콩잎 따는 처자는 그때마다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처자는 원체 성격이 조심스럽고 부끄럼이 많아서
누가 조금만 말을 걸어도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사람이었어요. 저 총각이 나에게 무슨 마음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나도 그렇게 싫지는 않은데,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구나. 이상하게 입이 떨어지지가 않으니 이를 어쩌면 좋을까? 처자는 그렇게 밤마다 이불 속에서 끙끙 앓았어요. 콩립다는 처자에게 마음이 있는 그 총각은 이 마을 끝자락에 사는 덕구 총각이었어요. 덕구 총각도 우연히 나무하러 가는 길에 잠시 나무 그늘 아래 지게를 내려놓고 쉬다가 차분하게 콩잎을 따는 처자에게 한눈에 반하게 되었어요. 덕구 총각도 워낙 성격이 조용조용하다 보니 처자에게 바로 다가가지 못하고 몇 날 며칠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용기를 낸 거였어요. 그런데 콩잎 따는 처자 역시 마음이 콩알마 안에서 누군가 낯선 사내가 말만 걸어도 말도 못하고 얼어붙었지 뭐예요? 그래도 덕구 총각이 몇 날 며칠을 천천히 다가와 말을 걸은 덕분에 처자 역시 마음을 이제서야 조금씩 열기 시작했어요. 콩잎 따는 처자도 곧 혼인을 해야 될 나이이고 저마한한 사내가 없다고 생각하자 처자도 용기를 내기로 마음먹었어요. 말로는 도저히 마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한 거예요. 그리하여 어느 날 처자는 부엌에서 몰래 인절미를 조금 만들어서는 콩밭으로 나가 덕구 총각이 자주 쉬는 그 나무 그늘 아래 흰 보자기에 인절미를 넣어 조심스레 놓고 갔어요. 혹시라도 누가 볼까 싶어 한꺼번에 많이 넣지 않고 정말이지 적당히 넣었어요. 그때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총각은 그것이 다름 아닌 처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아차렸어요. 덕구 총각은 혼잣말을 했어요. 저 처자가 드디어 나에게 마음이 있는 게 틀림없구나. 그러지 않고서야 저리 정성스레 떡을 놓아둘 리가 있나. 아이고, 이거 참 반가운 일이로세. 내 진작부터 저 처자가 마음에 들었는데 이제 확실히 그 마음을 알았으니 더는 미룰 것이 없겠구나. 덕구 총각은 그렇게 확신을 얻고는 그 길로 집으로 달려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마음에 둔 처자가 있는데 아랫마을 콩밭하는 집 딸이에요. 중매쟁이를 불러 혼담을 넣어주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 덕구가 벌써 장가갈 나이가 되었구나. 그래, 어떤 처자인지는 알아보고 해야지. 그 처자도 저를 마음에 둔 것 같아요. 허니, 어서 서둘러 주세요, 아버지. 알겠다, 알겠어. 이 아비도 그리 네가 마음에 들어하는 처자가 궁금하니 내일 중매쟁이에게 물어서 괜찮으면 혼담을 넣어주마. 그리하여 이튿날 그 마을에서 발이 넓기로 소문난 중매쟁이에게 부탁하여 콩잎 따는 처자의 집을 찾아갔어요. 안녕하십니까? 이댁 따님이 고우신가 봅니다. 이 마을 끝자락에 사는 어느 총각이 따님을 아주 마음에 두고 있다 하여 이리 걸음을 하였습니다. 아이고, 그런 반가운 소식이 있나? 그래, 내 안 그래도 내 딸 혼처를 알아보려는 참이었네. 거 아주 잘 되었네요. 마침 이 마을에 사니 딸 시집 보내고 종종 얼굴도 보고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양가 어른들께서 뜻이 맞으시다면 사주단자를 주고받고 혼례날을 잡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양가의 어른들은 서로 뜻이 맞아 길일로 혼례날을 정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고는 다들 저마다 덕담을 하며 두 사람의 혼례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덕구 총각이 그리 부지런하다더니 색식감도 부지런히 잘 찾는 재주가 있구먼. 그러게 말일세. 콩밭에서 인연을 맺다니. 이거 참 재미난 이야기거리가 아닌가. 그렇게 온 마을이 들썩이는 가운데 혼례날이 점점 다가왔어요. 그런데 정작 신부가 될 처자는
홀렛날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두근거려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혼례라는 것이 이리도 떨리는 일인 줄 몰랐네. 혼례하고 그 총각이랑 한 방에 있어야 한다는데 나는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처자는 그렇게 며칠 밤을 뒤척이며 걱정했어요. 그렇게 걱정하는 사이 어느덧 홀렛날이 밝았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혼례를 치렀고 신랑과 신부는 맞절을 올리며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그렇게 해가 저물고 밤이 깊어 마침내 신방의 불이 밝혀졌어요. 신부는 족두리를 쓴 채 방 한가운데 다소곳이 앉아 있었는데 심장이 어어찌나 세차게 뛰던지 숨쉬기조차 힘들 지경이었어요. 신랑 덕구가 그 앞에 마주 앉아 조심스레 말을 건넸어요. 부인, 이제 자야 하니 족두리를 풀고 옷고름도 풀어주겠소. 그 말에 신부의 눈이 커지며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어요. 족두리는 가한신이 벗겼는데 신부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숨은 점점 가빠지자 덕구가 걱정되어 물었어요. 부인, 괜찮으시오? 안색이 영 좋지 않구려. 서방님, 저는 너무 떨려서. 신랑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얼른 옆에 놓인 술주전자를 가져와 신부에게 한 잔 따라 주었어요. 이 술 한 잔을 드시면 좀 진정이 될 것이오. 자, 천천히 드시오. 신부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받아 겨우 한 모금 넘겼어요. 그래도 마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어요. 신랑은 이번에는 불이라도 꺼야 신부가 좀 편해질까 싶어 등잔불을 후우 불어 껐어요. 그런데 어두워지자 신부는 오히려 더 무서웠는지 갑자기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방님, 불을 꺼서 더 무서워요. 얼른 다시 켜주세요. 어서요. 아, 알겠소. 진정하시오. 그럼 다시 불을 켜리다. 덕구는 허둥지둥 다시 등잔불을 밝혔어요. 그렇게 불을 켰다 껐다 하며 신부의 옷고름을 풀어보려고 몇 번이고 조심스레 손을 뻗었지만 그때마다 신부는 안색과 호흡이 좋지 않았어요. 부인, 조금만 마음을 편히 가지시오. 어차피 우리는 부부이고 매일 볼 사이 아니요? 예, 서방님. 저도 그러려고 하는데. 신부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온몸이 떨리는 것을 도무지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얼굴은 새하얗게 질리고 입술까지 파르르 떨리더니 급기야 숨이 확 멈춰버렸지 뭐예요? 부인, 왜 그러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신랑 덕구가 다급하게 신부를 흔들어 깨워보았지만 신부는 그만 너무 놀라고 긴장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숨이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야말로 시집가는 것이 무섭고 떨려서 놀란 가슴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뜨고만 것이었어요. 아니, 이것이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부인, 눈 좀 떠보시오. 신랑은 방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신부는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온 마을을 떠들썩하게 했던 혼례는 첫날 밤도 넘기지 못한 채 상갓집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사모간대를 벗자마자 바로 상복을 입어야 했으니 이보다 더 기막힌 일이 어디 있겠어요? 신부 측 집안에서도 통곡이 끊이질 않았고 동네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고는 하나같이 혀를 끌끌 차며 안타까워했어요. 세상에 그 착하고 얌전한 색시가 첫날 밤에 그리 놀라서 숨이 넘어가다니 이런 기구한 일이 또 있겠는가? 그러게 말일세. 원체 성격이 여리고 부끄럼이 많던 처자였는데 그 놀란 가슴을 이기지 못했나 보구먼. 신랑도 참 딱하게 되었네.
장가든 지 하루 만에 이런 일을 겪었으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는가.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저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나누며 장례를 도왔고 결국 신부는 피어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땅에 묻히고 말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신랑 덕구는 그야말로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엄연히 혼례를 치렀으니 총각이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부인이 있는 것도 아니니 그야말로 애매하기 짝이 없는 호라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덕구는 그날 이후로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방 안에 틀어박혀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어요. 아이고, 저 아이가 저러다 정말 큰일이라도 나면 어찌한단 말인가. 장가 한번 잘못 보냈다가 아들까지 저 지경이 되었으니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인가. 어머니는 그렇게 애가 타서 아들을 붙잡고 몇 번이고 다그쳐 보았지만 덕구는 그때마다 그저 멍한 눈빛으로 허공만 바라볼 뿐 도무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결국 답답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아들을 데리고 동네에서 용하기로 소문난 단골레를 찾아갔어요. 단골레, 우리 아들이 장가 갔다가 하루 만에 부인을 잃고 저리 넋을 놓고 사는데 사주 좀 한번 봐주시게. 단골레는 덕구의 사주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무거운 얼굴로 입을 열었어요. 아드님의 사주를 보아하니 남들보다 혼인을 한참 늦게 해야 할 팔자입니다. 일찍 혼인을 시키면 반드시 탈이 나는데 자칫하면 둘 중 하나가 죽거나 그도 아니면 스스로 속세를 등지고 스님이 될 수도 있는 운명이지요. 아니, 그럼 우리 아들은 대체 언제쯤 혼인을 해야 한단 말인가? 보통 18 이쪽 저쪽에 많이 하나 아드님의 경우는 적어도 40은 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혼인 생각은 접고 그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했지만 그래도 단골레가 그간 워낙 신통력이 있다 보니 허투루 들을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는 마음을 다잡고 물었어요. 하면 무엇을 하면서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면 좋겠는가? 이왕 이렇게 된 것 글 공부도 좋고 절에 가서 산 공부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도 답답하면 장사를 하면서 나중에 늦장가 가서 살미천을 벌어놓으셔도 좋습니다. 뭐든 장가 생각하지 말고 집중하시면서 세월을 자연스레 흘려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가난한 살림에도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여 아들에게 글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덕구는 서당에 나가도 좀처럼 마음을 잡지 못하고 책을 펴놓고도 멍하니 딴 생각에 잠기기 일쑤였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결국 마지막 방도를 생각해냈어요. 덕구야, 아무래도 이 집에 있으면 네가 자꾸 그 일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구나. 이참에 산에 있는 큰 사찰로 가서 공부에 전념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거기는 조용해서 마음을 다잡기에도 좋다고 하더구나. 어머니, 저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도무지 마음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낯선 곳에 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에 매진하다 보면 자연히 잊혀지고 마음도 다잡아질 것이다. 어머니 혼자 여기서 어찌 지내시려고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말거라. 너는 그저 몸 건강히 지내다 오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이 어미에게는 가장 큰 효도니라. 덕구는 어머니의 말에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어요. 며칠 뒤 덕구는 간단한 진보다리 하나를 짊어지고 어머니가 알아봐준 큰 사찰을 향해 길을 나섰어요. 한참을 걷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니 웬 낭자 하나가 저마한치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덕구는 속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참을 가도 그 낭자는 여전히 뒤를 따라왔고 간격을 유지한 채 묵묵히 뒤를 밟았어요. 덕구가 잠시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쉬면 그 낭자도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함께 쉬었고, 덕구가 다시 일어나 걸으면 낭자도 말없이 따라 일어나 걸음을 옮겼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걷다 보니 덕구는 혼잣말을 했어요. 참 이상한 일이구나. 저 낭자는 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저리 따라 걷는단 말인가. 설마 나 따라오는 것은 아니겠지? 덕구는 그렇게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딱히 확인해 볼 방법이 없어 그저 자기 갈 길만 재촉했어요. 그런데 그 뒤를 따르던 이는 다름 아닌 만덕아씨였어요. 만덕아씨는 며칠 전부터 외가에 머물며 지내다가 마침 그날 다시 본가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리하여 우연히 두 사람의 가는 길이 겹치게 된 것이었어요. 만덕아씨는 익숙한 길이기도 하여 몸종아이 없이 홀로 길을 나선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산길을 혼자 걷기가 못내 무서워서 마침 앞서가는 관상이 어쩐지 서운해 보이는 덕구의 뒤를 따라 걷게 되었던 거예요. 저 도령이 가는 길이랑 같은 방향이니 저만치 거리를 두고 뒤따라가면 무서울 것도 없겠구나. 혹시라도 나쁜 사람이 나오면 왠지 도와줄 것 같기도 하고 최대한 이대로 뒤를 따라 걷는 게 좋겠다. 만덕아씨는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며 덕구가 걸으면 자기도 걷고 덕구가 쉬면 자기도 저마한치 떨어져 슬쩍 쉬어가며 그 뒤를 따랐던 거예요. 걷는 동안 만덕아씨는 앞서가는 그 도령의 걸음걸이가 어찌나 반듯하고 흐트러짐이 없던지 은근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저물기 시작했어요. 덕구는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머물 곳을 찾아야겠다 싶어 마침 저 앞에 고래등같이 큰 기와집도 있고 해서 그 집 대문 앞에 서서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안에 계십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는지요? 그러자 곧 대문이 열리며 집주인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먼 길 가시는 모양인데 날도 저물었으니 어서 들어오시지요. 덕구가 안에 들어서는데 주인 어른이 여전히 문을 열고 뒤를 빤히 보는 게 아니겠어요? 덕구가 뒤를 돌아보니 아까 뒤따라오던 처자가 덕구 뒤에 바짝 붙어 마치 일행처럼 쏙 들어오는 거예요. 덕구는 너무 놀랐지만 저 처자도 갈 곳이 없어 그런 듯하여 모르는 척 해줬어요. 옛날에는 시골 인심이 넉넉하여 길 가던 나그네에게도 따뜻한 밥 한 끼와 하룻밤 잠자리를 흔쾌히 내주는 것이 도리로 여겨졌어요. 그리하여 동시에 들어간 덕구와 만덕아씨는 행랑채에서 저녁상까지 함께 받게 되었지 뭐예요? 덕구는 혼자 생각했어요. 참 이상한 일이로군. 내 뒤를 따라오더니 하필 내가 묵게 된 이 집까지 함께 들어오다니.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인가? 덕구는 그렇게 신기해했지만 더 깊이 캐물을 만한 사이도 아니었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 싶어 이내 신경을 접었어요. 한편 만덕아씨는 덕구와 겸상하여 저녁을 먹으며 부끄러운 마음에 차마 말 한마디 걸지 못한 채 그저 말없이 수저만 움직였어요. 하지만 그 눈길만은 자꾸만 맞은편에 앉은 덕구에게로 향했어요. 어머나, 저 도령 밥 먹는 모습 좀 봐. 반찬 하나를 집어도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기도 하지. 젓가락질도 저리 얌전하니 집안에서 참으로 곱게 자란 티가 나는구나. 게다가 아까 그 걸음걸이하며 목소리하며 어쩜 저리 사람이 반듯할까. 만덕아씨는 곁눈질로 슬쩍슬쩍 덕구를 살펴보며 속으로 그렇게 감탄을 거듭했어요. 만덕아씨는 어떻게든 덕구와 말 한마디라도 나누어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저 도령이 만약 나에게 말이라도 한마디 걸어준다면 나는 어찌해야 할까? 너무 냉큼 대답하면 해퍼 보일 것이고 그렇다고 너무 새침하게 굴면 정 떨어져 보일 것이니. 그래, 살짝 웃음기를 띠고 눈웃음을 지으며 대답해야겠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내 손끝도 곱다는 것을 보여주고 목소리도 다소곳하게 내야지. 생각만 해도 벌써 가슴이 콩닥거리는데? 만덕아 씨는 그렇게 속으로 덕구가 말을 걸어오면 어떻게 답할지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연습까지 해보았어요. 그런데 정작 덕구는 그런 만덕아 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사실 덕구로서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단골레가 일러준 그 말. 40이 넘어야 진짜 인연이 나타날 것이고 그 전에 만나는 여인들은 제 짝이 아니라 자칫하면 둘 중 하나는 화를 당한다는 그 말이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으니 덕구는 낯선 여인에게 눈길 한번 주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어요. 그저 이 처자도 어쩌다 갈 곳이 없어 함께 묵게 된 것이려니 여기고 괜히 말 한마디라도 잘못 섞였다가 또 무슨 변고가 생길까 싶어 아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만덕아 씨는 그렇게 밥을 다 먹도록 덕구가 단 한 번도 시선을 주지 않자 속으로 못내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찌 저리 목석 같단 말인가. 눈길 한 번을 안 주시니 이거 참 야속하기도 하지. 그래도 뭐 저리 진중한 것도 나쁘지 않구나. 오히려 그런 점이 더 믿음직스럽기도 하고. 만덕아 씨는 그렇게 서운함과 호감을 동시에 느끼며 밥상을 물릴 때까지도 계속 덕구를 곁눈질로 살폈어요. 한편 두 사람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이 집 주인 내외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말 한마디 없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 이 두 사람은 혼인한 지 오래된 부부라 생각했던 거예요. 영감, 안 그래도 내일 모레가 우리 딸아이 홀렛 날 아니요.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해 걱정이었는데 저 부부에게 좀 거들어달라 청하면 어떨런지요. 그거 좋은 생각이요, 부인. 안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니 우리가 품삯을 드리고 부탁을 합시다. 두 내외는 그렇게 쑥덕쑥덕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흡조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하여 밥상을 치우러 오면서 주인 어른이 조심스레 덕구와 만덕아 씨를 향해 말을 건넸어요. 다름이 아니라 내일 모레가 우리 집 딸아이 혼례일이라오. 그런데 마침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참인데 괜찮으시다면 두 내외분께서 우리를 좀 도와주실 수 있겠소. 내가 품삯을 드리겠소. 그러자 덕구가 화들짝 놀라며 말했어요. 네? 돕는 거야.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네? 그럼 무슨 사이신가요? 그러자 만덕이가 끼어들며 말했어요. 어르신, 자세한 건 내일 말씀드리겠고, 이렇게 신세를 지는데 뭐라도 돕겠습니다. 저희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그러자 집주인은 만덕이의 밝은 대답에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일이 산더미인데 그럼 일단 부엌으로 가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만덕이가 천연덕스럽게 일어나 일을 도우니 덕구는 좀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자연스럽게 뒤따라갔어요. 그렇게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란히 부엌 쪽으로 와서 만덕이는 음식장만을 돕고 덕구는 뒷마당에서 장작을 패서 음식장만하는 부엌에 차곡차곡 옮겨주니 주인 어른도 물론이고 하인들도 당연히 두 사람을 부부라 생각했지 뭐예요? 주인 내외의 상황이 상황인지라 덕구와 만덕아 씨는 다음 날까지 주인 어른 집에 혼례 준비를 도왔어요. 다음 날도
아침상을 주인 댁에서 챙겨주며 말했어요. 덕분에 준비가 아주 수월하네요. 세대 고마워요. 솜씨가 참으로 대단하시더군요. 별 말씀을요. 그저 손이 조금 빠를 뿐입니다. 만덕아씨는 그렇게 겸손하게 대답하면서도 곁눈질로 덕구를 슬쩍슬쩍 살펴보았어요. 덕구는 자신에게 한 말도 아니니 그냥 모른 척 할 뿐이었어요. 그래도 무심한 덕구 총각을 보며 만덕아씨는 생각했어요. 정말 보면 볼수록 참으로 듬직한 사내라니까. 게다가 이마도 훤하고 눈매도 서원하니 필시 복이 많은 상이야. 이왕 시집 가는 거 얼굴도 모르는 사내에게 덜컥 시집 가느니 차라리 저런 반듯한 사내를 내가 직접 골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만덕아씨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몰래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만덕아씨는 그동안 숱한 좋은 양반댁 집안의 자제들을 소개받았지만 하하나같이 철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이 사내는 비록 부잣집 자제는 아닌 듯했지만 차암으로 속이 깊어 보였어요. 만덕아씨는 덕구 총각을 보며 속으로 마음을 정했어요. 그래, 이왕 이렇게 마음이 가는 김에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한번 시험해 봐야겠구나. 겉만 번지르르한 사내는 이제 지긋지긋하니 이 사람의 진짜 됨됨이를 한번 봐야겠다. 만덕아씨는 그렇게 주인지비를 도우며 덕구 총각이 남편감으로 괜찮은지 시험해볼 은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것도 모르고 덕구 총각은 일단 이 댁에서 머물렀으니 밥값을 제대로 해주고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묵묵히 일했어요. 다음 날 아침 덕구가 일찍 일어나 짐을 챙기고 있는데 가압자기 대문 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관아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네 이놈, 꼼짝 마라. 포졸들은 다짜고짜 덕구의 양팔을 붙잡고 오라로 덕구를 꽁꽁 묶었어요. 아니, 이게 대관절 무슨 일입니까? 저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덕구는 영문도 모른 채 그대로 관아로 끌려가고 말았어요. 요즘 말로 하면 덕구가 고소를 당한 것이었어요. 사연인즉 그 집 딸의 혼수로 준비했던 폐물 몇 개가 사라졌는데 함께 왔던 만덕아씨가 한밤중에 몰래 그 물건을 들고 도망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덕아씨는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고 주인집 사람들은 자여원이 남편으로 보인 덕구를 의심하기 시작했지 뭐예요. 관아에 끌려간 덕구는 사또 앞에 무릎이 꿇린 채 신문을 받게 되었어요. 너희 부부가 짜고 그 집이 폐물을 훔친 게 아니냐? 네? 사또 나으리, 오해십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낭자와 저는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라. 너는 지금 네 부인을 어디다 숨기고 감싸는 것이냐? 죽어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기꾼 여자랑 아무런 관계도 아닐 뿐더러 이름도 모릅니다. 그저 그날 그 집에 우연히 같이 들어왔을 뿐입니다. 곁에 있던 그 집주인 어른이 나서서 말했어요. 아니, 이놈이 어찌 그런 거짓을 고하는 것이냐.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사또 나으리, 저자는 그 여자와 같은 패거리이고 부부입니다. 저희 집에 들어올 적에 이 두 사람이 나란히 대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니 부부가 아니고서야 어찌 함께 다니겠습니까? 이자도 필시 한통 속입니다요. 그것 보아라. 주인장도 저리 말하는데 네가 아무리 부인이 아니라고 감싸도 소용없다. 너는 어찌하여 그 여인을 감싸주려 하는 것이냐? 사또 나으리, 제가 그 여인을 감싸다니요? 저는 그 여자를 전혀 모릅니다요. 그 여자는 저를 며칠 전부터 쫓아와서 아주 피곤하였습니다. 그 사기꾼 여자가 저를 이렇게 골탕 먹이려고 한 줄 알았다면 당장 쫓아냈을 텐데 그게 한스럽습니다. 아니, 뭐라고? 이놈이 그래도 거짓을 고하는 것이냐?
저놈이 실토할 때까지 매우 쳐라. 그러자 덕구는 그 말에 새해파랗게 질려 소리쳤어요. 나으리,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하늘의 맹세코 그 여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 여자 이름도 모릅니다요. 포졸들은 일단 사또의 명에 따라 곤장을 내리치기 시작했어요. 한 대에 2대, 3대. 덕구는 이를 악물고 버텼지만 곤장이 4-5대에 이르자 도무지 그 고통을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덕구는 결국 눈물을 쏟으며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나으리, 정말입니다. 저는 그 사기꾼 여자가 대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뒤를 졸졸 따라오기에 같은 방향이려니 여겼을 뿐입니다. 저는 애초에 고향에서 혼인을 한번 하여 다른 여자에게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조차 걸지 않은 관심 없는 여인에게 어찌 부부라 오해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천부당 만부당하십니다. 저는 그저 재수가 없어 그런 여자와 엮인 것뿐입니다. 소인, 억울합니다. 덕구가 너무 노골적으로 만덕이라는 여인에게 애시당초 관심도 없어서 말도 안 한 사이라 하니 사또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여 그저 헛기침만 여원신 해대며 애먼 수염만 쓸어내렸어요. 사또는 결국 서둘러 판결을 내리고는 그 자리에서 얼른 몸을 일으켜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덕구는 그렇게 곤장 몇 대의 쓰라린 고통을 겪은 끝에 겨우 풀려나게 되었어요. 한편 그 모습을 관아 구석에서 몰래 숨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만덕아씨였어요. 만덕아씨는 묻어난 덕구가 자신을 지켜주려고 할 줄 알았어요. 아이고, 내가 그냥 살짝 시험해 본 것인데 저 사람은 나를 그저 사기꾼으로만 여기는구나. 나를 조금도 여인으로 보지 않았어. 오히려 나를 죽일년처럼 이야기하다니. 내가 나한테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몹쓸 짓을 했구나. 사실 만덕아씨가 덕구의 사람됨을 시험해보고 싶어 꾸민 일이었어요. 덕구의 관상이 하도 마음에 들어 이 사내가 정말 진국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고 싶었던 만덕아씨는 미리 그 고을 사또로 있는 숙부에게 넌지시 언지를 넣어 이런 소동을 꾸민 것이었어요. 숙부님, 제가 마음에 둔 사내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됨을 좀 시험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물건을 훔쳐 달아난 것처럼 꾸밀 터이니 그 사람을 붙잡아 신문하며 곤장 몇 대만 살살 쳐주십시오. 아프게 치지는 마시고요. 저는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싶어요. 허허, 우리 조카가 별 희한한 방법을 다 쓰는구나. 알겠다, 그래 해주마. 헌데 그 사내는 너한테 정말 관심이 있는 거지? 네, 그럼요. 제가 괜히 그러겠어요? 저한테 푹 빠졌으니 조금만 시험해보고 싶어요. 그래, 만덕이 네가 그럴 정도면 필시 너한테 푹 빠졌을 테지. 좋다. 이 숙부가 사내 볼 줄 아니 내 조카 사윗감이 어떤지 한번 보겠느니라. 만덕아씨의 숙부였던 사또는 그때만 해도 그저 조카의 재미난 부탁 정도로 여기고 가벼웁게 승낙했던 것인데 정작 신문 자리에 앉아서는 자기 조카가 그렇게 매정하게 말하는 것을 직접 들어야 했으니 그야말로 예상치 못한 곤욕을 치른 셈이었어요. 결국 무고한 덕구가 절뚝거리며 관아를 빠져나간 뒤 사또는 한숨을 푹푹 내쉬며 뒷마당으로 나왔어요. 그곳에는 시무룩한 얼굴로 앉아있는 만덕아씨가 있었어요. 아이고, 만덕아, 나도 오늘 아주 혼이 쏙 빠질 것 같구나. 내 평생 그런 신문은 처음 해본다. 내 보기엔 그 사내는 너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냥 그 사내는 그만 있거라. 이 숙부가 더 좋은 사내를 알아봐 주겠느니라. 그러자 만덕이도 조용히 흐르는 눈물을 쓱 훔치며 대답했어요. 숙부님,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부탁을 드려서. 죄송은 무슨. 그나저나 너는 왜 그리 무심한 사내를 고른 것이냐? 정말 너한테 관심 있었던 사내가 맞느냐? 그 사람이 무심하게 저를 지켜주는 사내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쫓아가도 저를 내치지 않고 받아주었고 밥도 여러 번 같이 먹었다고요. 저도 저를 그리도 매섭게 비난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를 죽일년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네가 더 좋은 사내를 만나려고 이런 일을 겪은 것이니 너무 상심 말거라 만덕아. 숙부는 조카를 다독였지만 만덕이는 그래도 덕구가 사라진 관아대문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어요. 한편 덕구는 방면되어 관아 마당으로 나섰지만 곤장을 맞은 엉덩이가 퉁퉁 부어올라 걸음을 뗄 때마다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그래도 억울한 마음이 가시지 않아 덕구는 절뚝거리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런 괘씸한 여인 같으니 어디 다시 만나기만 해봐라. 애먼 남한 일이 매를 맞았으니 이 억울함을 어디 가서 풀어야 한단 말인가. 그러고 보니 그 단골레가 뭐라 했더라? 남들보다 훨씬 늦게 혼인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속세를 등지고 스님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내 그때는 그 말을 반신반의했는데 이제 보니 그 말이 딱 맞는구나. 혼인을 하려다 부인이 죽더니 이번에는 생판 모르는 여인 때문에 도둑 누명까지 쓰고 곤장을 맞으며 죽을 뻔했으니 대체 이게 무슨 팔자란 말인가. 이럴 바에야 차라리 스님이 되는 것이 낫겠구나. 이놈의 세상, 여자와 얽혀서 좋은 꼴을 못 보니 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이리 아등바등 산단 말인가. 그래, 산으로 가자. 그냥 이참에 스님이 되는 것이 내 팔자에 맞는 길인가 보다. 덕구는 그렇게 마음을 굳게 다잡았어요. 이제는 정말로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덕구는 아픈 엉덩이를 이끌고도 서둘러 원래 가려던 사찰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걸어 마침내 사찰어귀에 다다른 덕구는 숨을 한 번 고르고는 그대로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어요. 절에 들어간 덕구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예 승려가 되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덕구는 큰 스님을 뵙자마자 절을 드리고 가한곡히 청했어요. 스님, 저를 이 절의 행자로 받아주십시오.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큰 스님은 그런 덕구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임하며 눈매까지 살펴보니 아무리 봐도 이 젊은이는 굳이 속세를 등지고 절에 들어올 관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처자식 복이 넘칠 상이었지요. 큰 스님은 그것이 못내 의아하여 조용히 물었어요. 자네는 왜 중이 되려 하는가? 덕구는 그동안 쌓인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저도 모르게 한숨부터 푹 내쉬며 대답했어요. 예, 스님, 저는 아무래도 팔자에 여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간 만난 여인은 혼인을 하자마자 첫날 밤에 그만 세상을 떠났고 그 뒤 우연히 만난 어떤 여인은 저를 도둑으로 몰아 등쳐먹으려 했습니다. 어느 점쟁이는 제가 나이를 한참 먹어야 겨우 혼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늙어서 혼인 같은 것은 아예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이대로 승려가 되어 세상의 인연 다 내려놓고 중생들을 돕고 살고 싶습니다. 그거 참 딱한 사연이로구나. 자네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럴 만도 하네. 큰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눈을 감고 무언가 헤아리는 듯하더니 이내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허나 자네 배필은 저 건너 공밭에 있네. 일전에도 공밭에서 여인을 만나지 않았는가? 덕구는 그 말에 화들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네? 아니, 그걸 큰 스님이 어찌 아셨습니까?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자네 인연은 콩밭에 있네. 네, 보기엔 저기 산아래 마을에서 울고 있는 저 아이가 바로 자네 배필일세. 덕구는 큰 스님의 말씀에 얼떨결에 뒤를 돌아보았어요. 저 멀리 산 아래로 콩밭이 어슴푸레하게 펼쳐져 있는 것이 보였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그쪽을 살펴보니 웬 여인이 갓난아이를 업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애매한 모습이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어요. 덕구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큰 스님, 저기 저 갓난쟁이가 제 배필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저 아이가 언제 자라서 저와 혼인을 한단 말입니까? 그럼 저는 저 아이가 다 클 때까지 더 기다려야 한다는 소리인데 그것이야말로 배필이 없는 것이나 매한가지 아니겠습니까? 큰 스님은 그런 덕구의 반응에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 시간은 많으니 자네가 중이 되고 싶으면 절 생활을 한번 해보시게. 그러다 보면 자네도 뭔가 찾지 않겠는가? 큰 스님은 그렇게 알쏭달쏭한 말을 남기고는 자리를 떠났어요. 덕구는 배정받은 좁은 쪽방으로 들어가며 혼자 투덜거렸어요. 빽빽 울고 있는 저 아이가 내 배필이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구나. 어찌 저런 갓난쟁이가 어떻게 내 아내가 된단 말인가. 큰 스님도 참 나이가 드시니 헛소리를 하시는구나. 하기야 내 이제 아무래도 좋다. 이왕 이렇게 된 것 수양하고 중생들을 도우며 살아야겠다. 그렇게 덕구는 삭발을 하고 행자 생활을 시작했어요. 새벽 인시가 되기도 전에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고 스님들 뒤를 따라 예불을 하고 예불이 끝나면 곧바로 공양간으로 내려가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해야 될 일이 산더미라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히고 어깨는 지게질에 뻐그은했지만 그래도 덕구는 이를 악물고 견뎌냈어요. 밤이 되면 좁은 방에 홀로 앉아 경전을 펴놓고 눈이 감기도록 읽고 또 읽었어요. 어느 날 큰 스님은 덕구를 데리고 절에서 필요한 몇 가지 물건을 사러 저잣거리로 나섰어요. 산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니 어느새 지난번에 지났던 그 콩밭 근처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그때 문득 큰 스님이 걸음을 멈추며 말했어요. 덕구야, 저기 보이느냐? 네?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스님? 저기 빽빽 울고 있는 네 부인 말이다. 스님,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 농담 그만하십시오. 수행하는 행자에게 무슨 부인입니까? 덕구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무심코 큰 스님이 가리키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정말로 콩밭 한가운데 아이 하나가 누워 빽빽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 엄마는 밭을 매느라 정신이 없어 아기를 밭두렁 옆에 눕혀놓은 채 호미질에만 여념이 없었어요. 덕구는 마침 그 아이 옆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아이는 그때까지도 그칠 줄 모르고 계속 빽빽 울어대고 있었어요.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우렁차던지 덕구는 저도 모르게 짜증이 슬며시 치밀어 올랐어요. 아이고, 이 아이는 어찌 이리 성깔이 있는지 쉬지도 않고 울어대는구나. 제발 좀 그만 울어라. 저리 울어대는 걸 보니 자라서도 보통 내기가 아니겠어. 그런 생각을 하며 지나가던 덕구는 그 우는 아이를 슬쩍 달래본답시고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 끝으로 아이의 팔 쪽을 톡톡 건드리며 별뜻 없이 그저 간 것뿐인데 세상에 어린아이의 여린 살에 그만 그 지팡이 끝에 긁혀서 빨갛게 피가 배어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이런. 살짝 건드렸는데 피가 나버리네. 덕구는 화들짝 놀랐지만 아이 엄마가 밭을 매느라 그쪽을 보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는 괜히 일을 크게 만들까 싶어
얼른 모른 척 시치미를 떼고 큰 스님을 따라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렇게 몇 걸음을 옮기다가 덕구는 뒤를 살며시 돌아보며 말했어요. 아가야, 미안하다. 앞으로는 제발 그만 울 거라. 이렇게 빽빽 울면 누가 너를 데려가겠느냐? 덕구는 그렇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지만 큰 스님과 함께 걸음을 재촉하여 저잣거리에 도착했어요. 두 사람은 절에서 필요한 초며 향이며 이것저것을 사서 짊어지고 다시 산길을 올라 절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몇 해가 지나자 덕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절 생활이 도저히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덕구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결국 큰 스님께 말씀드리고 산을 내려오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그렇게 절을 나온 덕구는 근처 저잣거리에 자리를 잡고 장사일을 하나둘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남의 가게에서 허드렛 일을 거들며 어깨너머로 장사 요령을 익혔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절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마다 자신이 직접 떼다가 날라주는 일을 하며 조금씩 기반을 쌓아갔어요. 그렇게 몇 해를 부지런히 일하다 보니 덕구는 저잣거리에서도 제법 알아주는 전빵 주인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이제는 혼인이고 뭐고 신경 쓰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덕구는 아예 혼자서 상투를 틀어버리고 한 푼 두 푼 착실히 모아가며 살아갔어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 어느덧 덕구도 40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고 주변 상인들도 이제는 덕구가 혼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호라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딱히 관심조차 두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도 가끔 저잣거리 좌판 사이에서는 덕구를 두고 이런저런 뒷말이 오가곤 했어요. 그런데 저 덕구 서방은 총각 같기도 하고 호라비 같기도 한데 대체 어느 쪽인가? 내 듣기로는 호라비라던데. 어느 마을에서 혼인을 한 번 했다고 하더구먼. 에이, 아니야. 내가 듣기로는 하도 부끄러움이 커서 사실은 총각인데 혼인한 척 시치미 떼고 다니는 거라던데. 무슨 소리야? 나는 첫날 밤에 색시가 죽었다는 소문도 들었네. 에이, 자네들 그만 신경 쓰시게. 그래봐야 이제 다 늙은 아저씨인데 혼인을 했든 안 했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그건 그렇지. 아무튼 덕구 서방 물건은 믿을 만하니 그거면 됐지. 다른 게 뭐가 중요하겠어. 상인들은 그렇게 시시덕거리다가도 결국은 웃어넘기며 각자 하던 일로 돌아가곤 했어요. 덕구는 그런 뒷말에도 크게 개의치 않고 그저 하루하루 자신의 일에만 묵묵히 몰두했어요. 덕구는 딱히 집이랄 것도 없어서 전방 안에서 먹고 자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그날 밤도 상인들이 모두 떠난 텅 빈 저잣거리 그 전방 안에 홀로 앉아 덕구는 창밖으로 떠오른 달을 바라보며 탁주 한 잔을 걸치고 있었어요. 술기운이 슬며시 오르니 덕구는 혼잣말이 나왔어요. 내가 여기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나 죽으면 누가 와보려나 모르겠네. 아, 맞다. 예전에 단골네가 내가 40은 넘어야 장가를 간다고 했는데 그게 진짜일까? 마침 그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저잣거리에서 홀로 지내는 김씨 할머니가 접시 하나를 들고 덕군의 전방으로 찾아왔어요. 할머니, 어쩐 일로 오셨어요? 덕구 서방이 이러고 혼자 청승 떨고 있을 것 같아서 내 부침개를 부쳐왔네. 누가 먹을 것 챙겨주는 사람이 없을 것 아닌가. 아이고, 할머니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저한테는 김씨 할머니가 최고입니다. 덕구는 김씨 할머니가 건네준 부침개를 받아들며 마음이 뭉클했어요. 김씨 할머니는 그런 덕구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근데 덕구서방은 언제까지 이러고 혼자 청승 떨며 살 것이야? 주변에 마음에 둔 여자 없어? 아이고, 할머니도 제 처지 잘 알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40인데 지금 가봐야 뭘 하겠어요. 혹시 할머니가 하실 수 있으면 저 장가 좀 들게 도와주십시오. 정말인가? 덕구서방이 장가갈 생각이 있다면 내 알아봄세. 그러자 김씨 할머니는 잠시 무언가 생각하는 듯하더니 이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아이고, 마침 저기 아랫마을에 불쌍한 처자가 하나 있는데 한번 만나보겠소. 저야 가릴 게 있나요? 있다면 만나봐야지요. 그렇게 며칠 뒤 김씨 할머니가 중간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어 덕구는 저잣거리 끝자락에 있는 정자 아래서 그 처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나온 그 처자를 보니 아이구야, 이제 겨우 18이지 뭐예요? 곱디고 온 얼굴에 아직 소녀티를 벗지 못한 그 앳된 모습을 보자 덕구는 순간 마음이 못내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저리 어리고 고운 처자에게 나 같은 40 넘은 늙은이가 짝이 된다는 것이 과연 될 법한 일인가? 저 처자는 필시 젊고 건실한 신랑감을 만나야 마땅할 것인데 나 같은 사람과 연을 맺으면 청춘이 아깝지 않겠는가? 그래도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이려나? 덕구는 그렇게 속으로 착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조심스레 처자를 바라보았어요. 옆에 있던 김씨 할머니가 두 사람 사이에 자리를 잡고 앉으며 설명을 덧붙였어요. 저기 아랫마을에 사는데 몇 달 전에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혼자 남았어. 하루라도 빨리 짝을 찾아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덕구서방은 이렇게 번듯하게 전방도 있고 하니 나이가 비록 어리지만 부모처럼 처자를 잘 챙겨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마련했네. 그렇게 김씨 할머니의 중매로 두 사람은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박하게나마 혼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화려한 잔치는 아니었지만 저잣거리 상인들이 저마다 술 한 병, 떡 한 접시씩 들고 와 축하해 주니 그것만으로도 덕구에게는 더없이 감사한 혼례였어요. 아이고, 덕구 서방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먼. 40평생 홀로 지내더니 이런 경사가 다 있나? 그러게 말일세. 색시가 참 곱기도 하지. 상인들이 그렇게 저마다 덕담을 건네며 흥겨워하는 가운데 덕구는 그날 처음으로 마음속 깊이 벅찬 감정을 느꼈어요. 혼례를 마치고 마침내 신방에 들게 되었어요. 덕구는 다소곳이 앉아있는 어여쁜 신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올라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러고 보니 옛날에 그 큰 스님이 나보고 콩밭에 누운 아이가 내 배필이라 하지 않았던가. 그때 그 아이가 자랐다면 지금쯤 딱 이 사람 정도 나이가 되었을 것도 같은데 설마 그럴 리야 있겠는가?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단 말인가? 덕구는 그렇게 옛 생각에 잠기며 피식 웃음을 지었어요. 그러고는 조심스레 신부의 족두리를 벗기고 떨리는 손으로 옷고름을 하나씩 풀어나갔어요. 그런데 신부의 저고리를 조심스레 벗기던 덕구는 순간 흠칫 놀라고 말았어요. 신부의 팔뚝에 오래전에 생긴 듯한 큼지막한 흉터가 하나 뚜렷하게 남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상하다. 왠지 이 흉터가 낯이 좀 익은데. 덕구는 그 흉터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지만 첫날 밤부터 캐묻는 것도 예의가 아닌 듯 싶어 그날은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첫날 밤을 보내고 이튿날 저녁,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으며 덕구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조심스레 물었어요. 부인, 당신 몸에 그 큰 흉터가 있던데 어찌 된 일이요?
아, 이 흉터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는데, 저를 콩밭에 눕혀놓고 밭을 메고 계실 때, 어떤 젊은 빡빡머리 땡중이 지나가다가 제 팔뚝을 일부러 치고 가서 이런 흉터가 생겼답니다. 어릴 적이라 저는 기억에 없지만 어머니께서 늘 그 이야기를 하시며 금옵슬 중을 욕하시곤 했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덕구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아니, 그게 정말이요. 예, 어찌 제가 그런 일을 거짓으로 지어내겠습니까? 덕구는 그 말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이내 무릎을 탁 치며 말했어요. 아, 그 큰 스님 말씀이 정말 맞았구나. 이 사람이 진짜 내 배필이었구나. 아내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반응에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어요. 서방님,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부인, 실은 말이요. 그때 그 땡중이 바로 나였어. 내가 젊었을 적에 절에서 행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큰 스님께서 나더러 콩밭에 누워 빽빽 우는 아이가 내 평생 배필이라 하셨어. 나는 그 말씀이 너무 기가 차고 헛웃음이 나서 어이없다는 생각에 지나가면서 그 아이를 지팡이로 슬쩍 건드렸는데 그것이 그만 팔뚝에 상처를 내고 말았던 것이요. 그때는 그저 철없는 젊은 행자의 심술이었을 뿐인데 설마하니 그 아이가 바로 당신일 줄은 꿈에도 몰랐소. 아내는 그 말을 듣고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세상에, 그럼 그 몹쓸 중이 바로 서방님이셨단 말입니까? 그렇소. 네, 그때는 큰 스님 말씀이 너무 기가 차서 콧방귀를 뀌며 그렇게 하고 떠났는데 결국 큰 스님 말씀이 한치도 틀리지 않고 맞았구려.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맞춰보며 한참을 놀라워하다가 이내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인연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그러고 보니 내가 당신에게 그런 몹쓸 짓을 했으니 평생을 두고 그 죄를 갚아야겠구려. 아이 참, 서방님도. 그것이 다 우리 인연이 되려고 그리 된 것인데 무슨 죄라 하십니까? 오히려 그 흉터가 있었기에 이리 서로를 알아본 것이 아니겠어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서로가 하늘이 맺어준 평생의 배필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며 더욱더 서로를 아끼고 살뜰히 챙기며 살아갔어요. 덕구는 젊은 아내를 진심으로 아끼며 일을 더욱 부지런히 했고 아내 또한 남편을 살뜰히 내조하며 알콩달콩 정을 쌓아갔어요. 두 사람은 자신들을 맺어준 김씨할머니의 은혜도 잊지 않았어요. 홀로 지내는 할머니를 마치 친부모님처럼 모시며 끼니 때마다 반찬 한 가지라도 더 챙겨드리고 명절이면 이것저것 선물을 했어요. 젊은 시절 그토록 기구하게만 여겨졌던 덕구의 팔자는 결국 그 콩밭에서 이렇게 복된 결실을 맺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덕구와 아내는 평생을 서로 아끼고 의지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항상 부족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이야기 베개와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마워요. 포근한 밤, 고운 꿈 꾸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